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뭐 작년에 한번 이제 봄에 말씀하셔서 준비했다가 그때 시간상 좀 여의치 않아서 그 철도 노조 사정 때문에 그때 못하고 올해 다시 이제 해야 되는데 실상 작년에 이 행사가 취소됐다고 그래서 내심 좋아했는데 또 다시 불러서 좀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실상. 그리고 저는 뭐 철도의 분야에는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이제 그 트랜스몽골 철도 그다음에 동중철도 이 철도와 이제 관련된 한국 근현대사에서의 이제 그 한국인들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이 어떤 이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되면은 철도 만들어지기 전에는 개개인들이 이제 망해간 나라를 이제 도망가서 그 생계형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생계형으로 가서 이제 함경도나 이제 평안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국을 박차고 가서 이제 불법 이민을 가는 겁니다. 지금 뭐 미국으로 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살다가 터전을 잡고 이제 하나의 그 마을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할 즈음에는 이 독립운동가들이 가는 거죠. 의병과 독립운동. 우리 잘 아는 이제 이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이제 나라 망하기 전에 가고 나라 망하고 나서는 이제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가 이제 청년들이 가서 이제 그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기 위한 거긴 또 이제 뭐 우리 뭐 농담으로 많이 얘기되는 이제 뭐 만주 개상사도 같이 가는 거죠. 이제 돈 벌려고 간 사람도 있고 또 일제 밀정으로 간 사람 뭐 박정희 같이 이제 또 관동구를 간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이 국제 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 부침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지도에서 어떻게 오늘 2시간 정도 4시 50분 정도까지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이 동청철도 당시는 동청철도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뭐 동중철도라고 하는데 뭐 이스트 차이나 레일로드 뭐 동중철도라고 하는 주로 지역인 이제 오늘 말씀드린 지역인 이 한국을 시작해서 이제 주로 이 이르크츠크 이남 쪽 이르크츠크 하얼빈 이남 여기 북경 동쪽의 얘기를 이제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시베리아 횡단열차 끝나는 지점은 이제 모스크바까지 가고 거기에 연장 노선들이 되는 거죠. 이제 위로 좀 올라가면 우리 잘 아는 이제 상크트페테르부르크 나오고 옆으로 쭉 가면 이 열차의 시작은 이제 이쪽으로 맞으면 뭐 목포가 되고 부산이 된다면은 끝자락은 어딜까요? 끝자락은 이제 영국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영국 이제 도보역 건너서 그래서 이제 영국이 최종 기착 그러니까 영국이 시발점이고 기착지고 이제 시발점이 기착지가 이제 큰 동네에서는 이제 부산이고 또 이것이 이제 미래에 이제 뭐 지향으로 한다면 해저 터널 뚫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생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브라디보톡에서 일본을 통해서 상해로 가는 안도 있고 부산 통해서 뭐 일본을 해서 상해나 무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대련이라든지 이런 데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현실화되어 있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 1대1로라고 들어보셨죠? 1대1로. 시진핑이 얘기하는 이제 1대1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우리 생소한데 영어로 얘기하면 좀 쉽습니다. 그 원벨트 원로드 그 한 벨트로 쭉 가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시진핑이 구상하는 것이 이 서방적 책에서 이 뭐 우르무치라든지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쪽 아니면은 이제 지금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이 어디입니까 그 쿤밍시 중국 쿤밍에서 이제 쿤밍까지는 고속철도가 들어가 있고 이제 쿤밍에서 그 다음 나라들이 이제 뭐 동남아 여러 나라들인데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뭐 태국, 월남 이런 나라들은 이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력이 약한 거를 이제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이제 글로 가서 이제 이 태평양의 이제 남쪽까지도 이 약간 1대1로 시스템 넣고 더 길게 가서는 중국이 바라는 건 이 그 육로 실크로드를 가는 것입니다. 육로 실크로 가서 천산산맥 넘어서 이제 지금은 그
이 철도가 없지만은 결국 일로 가서 이제 이스탄불까지 가는, 위로 가면 이제 러시아로 가고 밑으로 가면 이스탄불 가고 더 밑으로 가면 이제 이쪽 동남아시아 가는 여러 가지 이제 코스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들은 이제 주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 코스에서 우리의 이 선조와 선배들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이 식민지 될 때까지 어떤 이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생활을 했고, 그것이 이제 이 열차와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이런 서로 매치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 대해서 좀 두서없으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베리아 열차를 뭐 전 코스는 못 탔습니다만, 이게 이제 다 타면은 6일인가 7일 걸린다고 그러는데, 서쪽에서 타보고 동쪽에서 타보고 그래 한 반 타본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브라디보토크 시작해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총 연장을 9288이라고 9288km라고 해서, 그래서 브라디보토크 역 안에 들어가면 탑이 하나 있습니다. 9288 탑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러시아와 영국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의 이제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얘기되면 이제 중국 문제도 이제 어떻게 왜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고 철도를 왜 놓는가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 19세기 제국주의 국가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이미 뭐 영국은 한참 전이지만 러시아는 이제 19세기부터 이제 굉장히 커져서 이제는 영국 다음의 나라가 러시아가 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제 재정도 약하고 인구도 적고 뭔가 경제적 인플라, 뭐 과학적 인플라도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속에 떨어지지만은 러시아 이 로마노프 황조의 이제 뒷부분의 짜르들, 이제 거의 끝물의 짜르들이 대단히 열심히 나름대로의 이제 세계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얘기되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제 시작한 것이 이 유럽의 남반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아시아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걸 이제 처음에는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이런 뭡니까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남방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 뭐 영국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독일도 가고, 영국이 거의 되는 것 같은 상태에서 러시아가 이제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 출발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군사력을, 러시아는 세계 최고의 육군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당시에 그렇게 했던 19세기 때. 그래서 이제 러시아는 기존의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영국과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석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큰 역할은 이제 발칸반도 쪽으로 한다는, 발칸반도와 이제 중앙아시아 쪽. 그게 이제 러시아가 와서 이제 크림반도를 이제 계속 장악하게 되고, 이게 이제 흑해죠. 흑해까지 오게 돼서 흑해 북단인 나라들을 이제 이 러시아에 이제 넣고, 왜냐면 러시아도 이제 큰 희생을 치릅니다. 희생을 치르는 게 당시 이쪽은 맹주가 터키. 술탄의 지배하는 투르크 왕조였고, 투르크 왕조가 이 지역을 장악했는데 300년을 지배한 상태예요. 300년을. 그래서 그리스라든지 이 발칸의 지금 이제 세르비아라든지 한때는 뭐 유고 연방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전부 이 터키에 이제 지배돼서, 근데 터키의 술탄의 지배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다. 우리가 유목민족들의 그런 식민지 지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 해골로 탑을 쌓는다. 이 민족들을 이제 침략해서 그들을 이제 동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아주 질리게 할 수 있는 몽골이 하는 전법과 비슷하고, 터키도 이제 몽골 전법을 많이 배웠다고 그러는데, 그 300년의 지배를 이제 받는 것을 러시아가 이제 터키와의 러시아 터키 전쟁을 통해서 19세기 이제 중반에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이때는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터키를 도와주고 그러는데 러시아도 또 도와준 동맹군도 있었고, 서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어찌됐건 이 발칸 지역과 이제 흑해 지방에 있는 이 터키의 이제 300년 지배를 다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풀어지면 거기서 좋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는 이제 신탁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폴란드 망명정부가 나오고 뭐 불가리아 뭐 해방전쟁이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불가리아를 제가 이제 한번 가보니까는 불가리아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의 굉장히 안 좋고, 지금은 이제 이 주위에서 가장 러시아랑 안 좋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지금 거의 전쟁 상태가 돼 있고, 중간 우크라이나 땅도 최근에 뭐 푸틴이 뺏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불가리아 사람들이나 뭐 그쪽 사람들이 왜 러시아 싫어할까? 근데 러시아가 이제 이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저는 보니까 러시아도 이제 그냥 하기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불가리아 해방전쟁 때 러시아 군인이 20만이 죽는다. 2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러시아 국력이 휘청거릴 정도로 해서 300년 술탄의 압제를 풀어줬더니 이제 돌아가라. 너희 나라는 양키 고음시키는. 왜냐면 러시아가 그냥 도와준 게 아니죠. 도와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의 이제 뭐 신탁 통치해서 반식민지를 만들려고 한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태. 그런 상태는 영국이 이제 개입하고 프랑스가 개입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영국과 러시아의 이제 19세기의 제국주의 질서를 좀 그 거창한 표현을 하면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한 용어인데,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이제 거대한 이제 게임이 이제 러시아와 영국과 이런 갈등. 그런 과정에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국력을 또 하면 쏟아붓는 것이 이제 시베리아 횡단 열차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 19세기 후반에 그 니콜라이 2세의 아버지인 이제 알렉산드로 3세가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만들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게 러일 전쟁 직전에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처음에 만들 때는 중간중간 부분적으로 개통하고,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러시아는 이 우랄산맥 서쪽이 이제 중심이었고, 우랄산맥 서쪽에는 큰 동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볼가강도 있고 이런 쭉 가면, 그래서 러시아에 한 뭐 3대 도시 정도 된다는 이제 니즈니 노보고라는 데 있고, 조금 더 이제 우랄산맥 쪽을 좀 더 가면 이 야카체인부르크라는 그 큰 동네. 지금은 이제 우랄산맥 동쪽도 좀 큰 동네가 몇 개 생겼습니다. 가장 큰 데는 이제 러시아의 대전 정도 될 수 있는 노브시베리스크, 남시베리스크라는 데, 노브시베리스크라는 데가 이제 어디입니까? 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노브시베리스크가 있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극동쪽에는 하바롭스크, 브라디보스톡 이렇게 형성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선조들이 이제 이 시기에 처음에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은 역사 기록에 이제 그 전에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기록상으로서는 1863년의 기록이 처음 납니다. 1863년에 이 함경도 육진 지방에 이제 경흥이라고 있는데, 경흥에 이제 그 최아무개 등 이제 13가구가 초금목 피를 이제 굶어 죽지 않고자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몰래 이제 야반도주에서 처음 이제 이 지역을 가는 것이 지신어라는 데를 간다. 우리 표현 지신어, 그 치신어라고도 하는 뭐 한문도 지신어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핫산 바로 옆에 있는 핫산 바로 옆에, 핫산은 곳이 이제 러시아, 중국, 이 한국의 국경지대고, 그게 이제 그 여기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아닙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는 브라드부터 시작하는데, 브라드부터 연장 구간으로 이제 핫산까지 구간이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북한의 그 경원철도가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에는 쭉 해서 서울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에서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그 특설 열차라든지, 저도 이제 핫산이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핫산을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 정치적 상황 좋을 때는 핫산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DJ 정권 때와 노무현 정권 때는 갈 수 있어서 저는 그때 한 2번 가보고, 지금은 이제 핫산을 못 가게 돼 있는데, 지금은 여기 이제 위에 가면 크라스키로라는 데가 거기까지가 끝이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안 되게 돼 있습니다만은, 한때는 이제 가게 돼서, 또 운 좋은 경우는 이제 녹tun도까지 가게 됐다는데, 이 지역에 이제 사람들이 이 치신어를 1863년 시작해서 모여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가족들이 모여들고, 그 다음에 또 이쪽은 이제 그 여기는 러시아 연해주 이제 시작인데, 이쪽 그 서간도 쪽은
또 이제 그 압록강을 넘어가는 거죠. 압록강 넘어가고 요 북간도 쪽은 두만강에 또 그 이 남단을 넘어가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모여들고 정착촌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연길 같은 큰 동네를 형성되고 그 단둥 일대라든지 하여간 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촘촘하게 살고 그러면 또 일본은 이제 여기서 또 그 이 지역 사람들과 러시아 쪽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지역 간의 갈등이 없지만 중국은 중국 그 현지 이 사는 사람들과 이런 지역 갈등을 통해서 이제 북쪽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또 늦게 후발주자로 가는 이제 이주민들은 이 정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쭉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도 끝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러시아는 이제 일로 가서 이 정착민들이 거의 끝자락이 이르쿠츠 여기 이 울란데 쪽까지 이주민이 가고 굉장히 오래 이게 TSR이 없는 상태 그 당시에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중국 쪽으로 가서 올라간 사람은 이 흑룡항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함경도 사람과 평안도 사람 중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로 이주한 사람들은 요 가까운 데 국경 사는데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은 이제 올라간다. 왜냐면 여기 함경도 사람과 평안 사람이 이제 텃세가 있는 것 나름대로는 같은 한국 조선 사람이지만은 그 때문에 이제 넘어가서 올라가서 이제 주로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이제 그 전라도 사람이 많습니다. 이쪽에 가면 이제 그 흑룡항석 제일 하단이고 길림성 끝자락인데 그 지역상을 흑룡항성이 이제 경박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박호라고. 이쪽이 경박호 쪽은 이제 경상도 사람이 많고 이쪽은 전라도 사람 많다. 제가 다녀보니까는 이제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꾸준히 이제 농토를 개척하고 한국인의 이제 특유의 이제 근면성 그게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그 1894년에 그 세계적인 그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 여자인데 영국의 이제 엘리자베드 버드 비숍이라는 그 책도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 한국과 그 이웃이라고 하는 이제 한때는 이제 한 10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한국과 그 이웃이라는 책에 보면 이 비숍 여사가 이 세계를 여행하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1898년 쪽에는 또 중국을 양자강을 또 횡단하면서 그래서 뭐 그것도 번역해서 뭐 양자강을 가로질런가 이런 책을 번역됐는데 거기서는 수많은 막 죽을 고생도 하고 뭐 밤에 이제 막 테러 때문에 도망가게 되는데 그것도 남경 쪽이라든지 이쪽 그 남경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이 인구 제일 많은 이제 중국에 중경이 생각나는 남경에서 중경까지 계속 이제 그 장강에 배를 타고 올라가다 중간에 이제 기착하다가 이제 동네 테러를 피해서 도망가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서양인들은 굉장히 반감이 심할 때고 그래서 뭐 그 양귀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돌 정도였는데 그런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 비숍의 기록 중에 서양인들이 당시에 이제 그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한국 사람들에 평가할 때는 아주 게을르고 뭐 지저분하고 말도 못한다. 뭐 거의 천편일적으로 나옵니다. 남자는 이제 담배를 피고 건방대를 피고 있고 뭐 술 먹고 투전하고 뭐 부인 때려 패고 여자는 이제 하여간 직살나게 노동하고 그러면서 대접받지 못한다. 한국 여자가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다. 이제 그게 거의 공통문으로 돼 있는데 하여간 남자들의 그 얘기는 한국의 성인들의 얘기는 진짜 세계에서 이렇게 게으른 인간들 없다. 저 나라는 발전 전망에 관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거의 천편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비숍이 이제 딱 자기도 그렇게 알고 갔는데 비숍이 본 거는 이제 이쪽입니다. 핫산에서 브라이토크 요사인데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 가서 연해주에 이제 이 시골 마을까지 와서 다 이제 조선인들을 만나서 인터뷰 본 결과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도 여태까지 한국 사람들 아주 그렇게 게을르고 여기 오니까 너무 진취적이고 활발하고 사람들이 아주 이 바이탈하다 한마디로 모든 게 아주 한국인들이 그런 기질이 아니었구나. 비숍이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나름대로 결론 내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탐관오리가 다 뜯어가고 또 자기들이 뭐 소작농으로서 지주가 빼어가고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봤자 몸만 고생하지 뭐 어차피 일해도 못 먹고 일 안 해도 못 먹을 바에 그냥 놀고 못 먹자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여기 가면 이제 러시아는 별로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경작해주는 자체가 고마운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세금 안 받고 나름대로 한 땅을 자기 눈에 보일 수 있는 땅을 다 경작할 수 있는 거죠. 힘이 닿는 한. 그러니까 그 하면 소출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 동기 부여된 상태에서는 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이 실상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큰 모티브가 되는 비숍의 얘기는 이미 이걸로 끝나지만은 다음에 이 지역이 우리 독립운동의 이제 기지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그들의 이제 하나의 자금을 축적해서 가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들도 다 그냥 맨몸으로 갔다가 여기서 노력하고 돈을 벌고 현지인과 접촉하면서 많은 또 불이익도 당하지만 또 슬기롭게 그걸 헤쳐나가면서 이제는 뭐 가장 가장 능력 있는 이제 하나 이주민으로서 역할하고 러시아도 이 연해주 총독의 입장 따라서 이 이민 정책이 많이 변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이 한국인 이민자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왜냐하면 자기 토지를 경작해주고 이 세금을 바치고 어차피 그들은 뭐 러시아 사람이 오는 사람이 별로 군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이란 거는 아무 소용없는 땅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거의 뭐 국방상의 의미 정도 아니면 광물이나 목재를 배가는 이 정도였지. 근데 여기 이제 한국인들이 와서 게다가 이제 러시아 기록에도 중국인들과 이제 한국인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다른데,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까레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 중국 사람은 끼따이스키라고 하는데 거란에서 나온 거라고는 거란. 끼따이스키들이 이제 굉장히 뭐 그렇다 러시아 사람들이 그 당시 그래서 이 끼따이스키보다는 까레이스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고, 그러니까 까레이들이 이제 굉장히 노력해서 일대를 거의 반자치주 정도로 이제 위치가 행정권은 갖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지역을 이제 나름대로 자치권을 가질 정도로 거기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최근에는 좀 알렸지만은 한때는 전혀 몰랐던 이제 이 러시아 연해주의 가장 정신적이며 재정적이며 이제 그야말로 이제 빅브라더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좀씩 밝혀지던 최재형이라는 분이 나오는 거죠. 최재형.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뭐 저도 역사를 공부했지만은 나이 한 40 정도 될 때가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한번 들어본 적 없었는데 지금 알고 봤더니 뭐 우리 해외 독립운동에서는 뭐 손에 꼽으면 한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이제 되는 사람이고, 안중근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제 최재형과 이런 하나의 서로 연락 관계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동안은 좀 굉장히 잊혀진, 러시아의 독립운동은 굉장히 잊혀진 사람 많지만은 이제 최재형인 사람이 그렇게 된. 요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분도 함경도 사람입니다. 원래 함경도 사람인데 그 아버지가 함경도 노비라고 얘기되는데, 함경도 노비가 목살기에서 이제 갑니다. 가서 정착한 곳이 이제 요번은 조금 이제 왼쪽으로 가서 이 우스리스크 옆에 가면 이제 뿌찌르파라는 데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육성천이었는데 거기서 정착하고 그다음에 이제 넓혀서 이 안중근이 주로 이제 초기 활동했던 이 연추, 한국말로 연추고 지금 러시아 말로 이제 그라스키노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쪽 답사를 가면 무조건 가는 데가 연추. 굉장히 브라질부터 먼 데지만 한 3시간 반 정도 차로 가리지만 독립운동과 이 민족운동을 이해할 때는 연추라는 곳이 이제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곳이다. 집단 한인들의 정착지, 독립운동, 자금, 그리고 또 이 연해주뿐만 아니라 이 북방의 독립운동의 하나의 무슨 이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여러분이 뭐 안중근만 얘기지만 안중근도 그렇지만 신초라든지 뭐 박은식
나중에 임시정부 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제 그 가서 이 바다로 가는 사람이 이제 뭐 브라톤 밑에 있는 포시에트라는 곳이 있는데, 포시에트가 바로 이제 연추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포시에트로 들어가서 포시에트에서 이제 브라톤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육로로 가기도 하고. 근데 이 포시에트를 가서 이 브라톤 이 정착할 때 모든 이제 것을 이제 관장한 사람이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 이름이 뭐 셰모노비치 뭐 이런데 저도 러시아 말이 이제 복잡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이 빼치카라고 하는, 그냥 빼치카, 그냥 러시아 한국 사람 아는 게 러시아 말은 빼치카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 최 빼치카한테 가봐라. 근데 최 빼치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최 빼치카가 이제 돈도 대주고 독립운동 자금도, 정착 자금, 독립운동 자금, 아니면 또 우수한 어린 아이들은 또 유학을 보내주고, 모스크바 뭐 페체르부까지 유학 보내주고, 이런 역할을 이제 하다가 이분은 이제 결국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이제 그 러시아 간섭군과 일본군이 이제 이쪽을 침공하는데, 그 과정에 1920년에 일본군에 이제 그 잡혀가서 우스이렇게 잡혀가서 이제 어떻게 그 후로 소식이 없는 뭐 처형된 걸로 그렇게 알려진 사람인데, 근데 역할하는 그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중근의 무대는 굉장히 큽니다. 안중근의 무대는, 안중근은 원래 그 황해도 사람인데, 황해도에서 요 처음에 정착한 곳이 아까 말씀드린 연추 크라스키노에 정착했고, 크라스키노와 브라디보스톡을 오가면서 이제 수많은 항일운동했고, 나중에는 이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 그 함경도 일대를 들어와서 일본군과 이제 수차례 교전하고 정가도 올리고. 근데 이제 안중근의 이제 그런 얘기할 때 많이 안중근의 기록에도 나오는 건데, 안중근은 굉장히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본군을 잡았습니다. 일본군 잡았더니 제발 살려달라고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살려주긴 주는데 대신 우리가 있던 것을 절대 니네 가서 발설하지 마라. 근데 안중근은 굉장히 이상적이니까. 근데 옆에서는 저놈들 죽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안중근은 이제 보내줬는데, 일본군이 대규모 이제 토벌대가 와서 안중근 부대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고, 안중근도 뭐 한 거의 보름 동안 거의 굶다시피 해서 야간에 뭐 거의 기어서 크라스키노까지 돌아오게 됐다는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는, 어떻게 그렇게 의병운동하면서 온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근데 안중근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멋있는 위인으로 되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이 크라스키노를 하면서 크라스키노와 나중에는 이제 하얼빈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가는 것도 다 이제 철도로 가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안중근 때는 철도가 있었으니까, 안중근이 이 럴젠 이후에 이제 럴젠이 철도가 개설되고, 이 지선도 형성된. 그 브라드보트에서 여기로 쭉 가면은 이제 이 국경지대가 스분하라는 데가 있는데, 스이푼하라는 스분하를 지나서 쭉 가면은 이제 하얼빈이 되는 거죠. 이제 하얼빈은 이제 일로에서 요 길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중근이 가기 전에 이미 2년 전에 이제 가는 사람들이, 2년 전에 이제 풀코스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독립운동가들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헤이글 밀사가 이러는데, 헤이글 밀사가 이제 브라드보톡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모스크바를 지나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가서 헤이글 밀사가 있는 이휘종, 뭐 이상설, 이준 열사 이런 분들이 이제 가고, 여기에는 이제 미국인 이 선교사인 이제 헐버트까지 같이 가는. 그래서 헤이글 밀사를 보통 우리 3명으로 얘기하지만 4명으로 쳐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도 이렇게 가고, 또 이제 독립운동가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로 가죠. 독립운동가들 뭐 중에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 그러니까 이동희 같은 사람들은 시베리아차 타고 가서, 그건 이제 1920년대 얘기인데, 레닌을 만났고, 이제 모스크바 가서 크레밀린 가서 레닌을 만나고, 이제 뭐 레닌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도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이 코스를 가장 비극적으로 가는 사람은 이제 제가 그 러일 전쟁 공부하다 보니 봤는데 이거 시기가 조금 한 10여 년 앞선 안중근보다 조금 앞서고 이제 이동희보다 한 20년 앞선 사람들인데 1905년에 5년에 가서 어떤 사람은 뭐 6년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년에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 한반도에서 이제 러일 전쟁이 일었습니다. 예. 한반도가 이제 러일 전쟁과 청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은 굉장히 남의 나라 얘기 같이 생각하지만 청일 전쟁은 이 처음에 딱 시작한 것이 그 경복궁에서 시작합니다. 경복궁에서 일본군이 경복궁 점령하고 그 이튿날 돼서 이 아산 앞바다의 풍도라고 하는 지금 안산시 풍도라고 되어 있는데 풍도 앞바다에서 해전을 벌리고 그 또 다음 날에 아산 송안에서 그 청나라군과 본격적 전투를 벌이면서 이제 청일전이 시작됐고 이 아산 이북은 이제 청국과 일본과 이제 난타전이 벌어진 것이고 또 일본군의 수많은 이제 중국을 가는 사람들도 부산을 통해서 이 그 육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인천에서 이 대련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평양 앞바다 진남포에 대련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제 이 청일전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일전쟁 동성과 러일 동성은 거의 대동소이한. 왜냐하면 청일전쟁이 그 중국과의 싸움이지만 중국 관내에서 일어나는 거는 없고 이 뭡니까 그 만리장성 다 이북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쪽에서 되는 건 해전밖에 없습니다. 해전이 이제 그 산동반도에 있는 거기 유공도라고 하는 이 앞에서 해전뿐이고 모든 그 육상전의 그 핵심들은 만주와 한국 그 서울 이북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러일 전쟁도 마찬가지. 러일 전쟁은 이제 약간 러일 전쟁은 이제 러시아 주력들이 당시 이 브라디보톡의 주력이 아니라 브라디보톡 주력이 이제 해군이 주력이고 그 발틱 브라디보톡 함대라고 있어. 해군이 주력이고 육군의 주력은 만주에 있는 거죠. 심양과 이제 그 대련 쪽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러일 전쟁과 청일전 동선이 비슷한데 이런 과정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보게 되는 게 몇 가지인데 이 변방에 있는 이제 군수가 2명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코와 주처주인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길주군수고 한 사람은 종성군수니까 이 육진지방 끝자락인데 러시아군이 오면 러시아군은 또 향응 대접해야 되고 일본군이면 일본군인데 결국 러시아군에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잡혀갈 때 너희들은 일본군 첩자 노릇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니라고 했지만 잡혀가서 이 우세스크를 지나서 이제 다 모인 데가 이제 이쪽 그 하얼빈에서 다 모여서 근데 그 군수 2명이 잡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은 여기서 그 북어 명태잡이 어선을 타는데 명태잡이 어선 탔다가 이제 러시아군에 잡힌 사람도 있고 여러 명, 10몇 명이 잡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간첩혐의로 잡힌 사람, 어떤 사람 지도자, 진짜 간첩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4가지 형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이 하얼빈에 모여서 자기도 영문도 모르게 가는 거죠. 영문도 모르게 일본군 포로들과 같이 그 기록상 한 1,001명 정도 나는데 러시아에 가는 일본 포로들이 그래서 이 쭉 가서 이 이르쿠츠 지나서 모인 그 1차 집결지가 옴스크라는 데에 모여서 다 모입니다. 옴스크에 이 시차는 전부 틀리는데 옴스크에 모여서 있다가 그 다음에 저쪽 그 이 발틱해 바로 옆에 있는 빼체르부르크 가까운 이제 메드베지라는 곳이 있다는데 저도 거쳐 안 가봤지만 메드베지가 러시아 말로 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나 그때 진짜 뭐 이때는 이 시베리아 전차로 가는데 한 2달 걸렸던 막 시험시험 가고 뭐 쉬고 뭐 도로가 안 좋았는지 뭐 굉장히 지금처럼 뭐 6일 가는 코스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갔더니 여기가 어디나 그랬더니 메드베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록 넣는 게 여기 웅동이구나. 곰묵자 써서 곰동네구나. 그래서 웅동이라고 써. 그래서 이제 뭐 본국상을 전혀 모르고 뭐 석방을 타는데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뭐 러시아말도 모르고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근데 이제 러시아 일본과 전쟁이 끝나는 거죠. 전쟁이 끝나니까 포스모스 강화정을 맺고 포로들은 이제 제너와 협정 따라서 포로들은 이제 각기 송환하게 됐는데
가라, 너희 나라 가라. 근데 이제 딱 2명, 군수 2명만은 이제 일본군 포로와 같이 해서 이제 이 사람들 여기 와서 여기 그 발티케 메드베지 갔다가 올 때는 시베리아 쪽을 안 오고 전부 이쪽으로 옵니다. 전부 이기 그서 도보앱을 지나서 아프리카 지나서 이제 요 어떤 사람은 요그 중간에 이제 수에즈 운하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돌아서 희망봉 돌아서 뭐 아라비아해 뭐 이 인도양을 해서 그다음에 이 나가사키 다음에 고베로 해서 도쿄를 들렸다가 도쿄에서 다시 이제 고베 시모세키에서 부산 들리고 인천 들리고 해서 오는데 이 군수들은 한 6, 7개월 걸렸고 이 상황이 이게 가장 빨리 온 사람이고 어떤 이제 사람은 이게 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와봤더니 이제 나라가 이제 뭐 열전쟁이 그건 옛날 얘기고 2년 전 얘기고 1907년이 돼서 통감부 형들 통감부 행사 때 우리는 뭐 외교권도 박탈되고 정치적 해결문에서 전부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통감도 뭐 이토 히로부미도 그 전에 통감이 뭐 2대 3대 통감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딱 억울하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오는 과정이 이제 진짜 순탄치 않은 것이 기록에 보면은 남들 이제 포로를 다 갔은 포로를 갔는데 나 그 영어로 보면 아워노곰 했을까 나 집에 가고 싶다 근데 뭐 몰래 했고 이제 알아서 해라 집에 가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를 다니면서 기록에 보면 무슨 말꼬리를 뭐 해서 말총으로 뭐 그 시계 무슨 그 포장재를 만들고 뭐 종이접기하고 변화별 뭐 이 힘든 일을 해서 돈을 벌는데 차비가 안 되는 도저히 차비를 마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애걸복걸해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그 영국 무슨 그 어떤 사람이 독지가를 해줬는데 그냥 해주가 아니고 나중에 이제 돈을 받는 조건을 해서 그 사람이 도와줘서 여기 이제 그 독일 끝자락 가서 영국을 가서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1907년에 오게 되는 전쟁이 끝나지 뭐 몇 년 지났는데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거장사 12명인 그 사람들도 우리 부거선 뭐 러시아군에 뺏기고 우리 그래서 억울하다 그랬더니 계속 무슨 이 민원을 넣지만은 그때 뭐 이완용이 외무대신하고 그랬던데 그 기록엔 남아 있습니다. 간단한 기록됐는데 그 후로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며. 이 군수 2명은 이제 1명은 좀 더 출세한다. 그래서 군수가 부사되는 이익호 같은 사람은 이제 부사까지 되는 거면 이제 일단은 군수하다가 뭐 부사니까는 군수랑 이제 도지사 중간 정도 되는 그러니까 좀 승진하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본의 아니게 엄청 고생하고 나름대로 하는 그 원하지 않는 세계 일주를 다 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그 1905년, 6년, 7년에 걸쳐서 세계 일주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제 과정이 그 사람들 시베리아 형제철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이쪽 코스를 좀 설명드리면은 이 그 동청철도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스트 차이나 뭐 레일로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철철도라는 거는 이 연결되면 여기 이제 그 단동 신호주 의주를 지나서 단동을 해서 이제 요 대련으로 가고 쭉 해서 이제 요 하얼빈까지 이 하얼빈에서 이제 내려가는 이제 북경까지 안 가는 요걸 이제 요 상황을 동청철도라고 하는데 그 안엔 지선들도 있는 거죠. 이 일대에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러시아 가는 사람보다도 왜냐하면 러시아는 굉장히 척박하고 이 농사도 잘 안 되는 지역이죠. 이쪽은 그래도 만주의 곡창지대가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가고 초기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엄청나게 활동하고 이런 곳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큰 에포크는 이쪽이다. 대련 쪽이다. 대련이라는 것은 지금도 뭐 중국에서 나름대로 꽤 발달한 곳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진해 같은 곳입니다. 이 진해는 그 일본이 맺는 거지만 이 대련은 처음에 러시아가 맺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만들고 이 대련 바로 옆에 가면 이 여수라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을 옛날에는 그 여대지구라고 해요. 여순 대련지구로 해서
원래 여순이 컸기 때문에 여순이 먼저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여순이라는 것은 대련의 한 이제 특별 개발구처럼 돼 있는 곳인데 그 역사적 연원은 이제 굉장히 큰 곳이. 왜냐하면 여순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가장 그 천의 그 이 군항이라고 얘기되는 곳인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순의 항구는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딱 돼갖고 그래서 여기 여순 입구를 막으면은 이 그 해군이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청일전쟁을 열전 때 여순 공방장에는 엄청 치열했었고 나중에는 이제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이 여순 공방전을 거의 1년을 걸리는데 그래서 여기 이기면서 일본군 들어와서 이제 이 살기가 도는 일본군들이 해낸 것이 여순 대학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기록의 이 인원은 얘기되지만 지금은 최소 12,000, 많게는 한 2만 정도의 그 여순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여순이 지금도 그렇게 큰 농다가 아닌데 당시 2만 명을 뭐 많게 4만 명, 작게는 12,000명을 약수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본인들의 이제 잔인성을 보여주고 이제 이 여순의 이런 것이 반성이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크게 된 것이 이제 남경 대학살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 그 안중근의 그 안중근과 신채호 선생의 그 안중근 선생의 이제 그 최후도 여기서 맞이했고 여기 감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일하 감옥 구지라고 하는데 일본과 러시아죠. 아라사 일하 감옥의 옛 그런 터라고 해서 이제 관광 한국인들은 이제 여순대령 가면 꼭 들리는 곳이 됐고 거기는 이제 이 그 목을 거는 이제 그 교수형 처하는 곳도 있고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망하시 전에 이제 독방을 거기 주는 이제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이제 가서 그 머리를 조아리는 예, 한국 사람이지만 왜냐면 거기도 중국인 독립운동가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상징적인 곳이고 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거기 또 재판하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이제 안중근은 이제 독방으로 돼 있어서 거기 사진도 있지만은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그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제 거처하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신채호 선생 아시죠? 그 우리 가장 뭐 역사를 뭐 모르면 우리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제 뭐 그런 이제 신채호 선생 그 역사가면서는 이제 독립운동가고 나중에는 이제 무정부주의자 되는 이제 이 꼿꼿한 이제 천재이면서 이제 아주 꼿꼿한 지식인이면 독립운동가 이제 신채호 선생도 거기서 이제 여순 감옥에서 옥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여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가보시면은 청일전쟁에 수많은 이제 전투들이 벌어지는 곳이고 그래서 일본군이 지금도 이제 일본군들이 그때 만들어놓은 그 전적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러시아가 이제 이쪽에 이 포대를 만들어 놓은 곳인데 그 청국군이 만들어 놓은 러시아 일본군이 했다가 러일전 이전에 이제 러시아가 뺐고 왜냐 삼국 간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제 청일전쟁 때 이 청나라를 뒤에 도와주면서 그냥 도와주기 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그 청나라 때 그 요구하는 거지. 일본이 이제 중국에서 발을 빼게 되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너희들 줄 수 있는 것이 요걸 그 동척절도 부속권을 주고 여순대로는 우리가 먹자. 그럼 독일은 또 뭐 먹자. 독일은 이제 칭따오를 먹자. 그래서 지금 칭따오 맥주가 이제 거기 독일인들이 거기 가서 맥주 만드는 칭따오 맥주가 된 것이고 영국은 어디 먹냐? 영국은 위해를 먹는 거죠. 여기 한국과 제일 가까운 툭 튀어나온 웨이하웨이를 이제 조차지를 먹고 다 이렇게 해서 이 일대가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제 조차지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특구를 만들어서 하고 러시아는 이제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 동청초도를 하게 되는. 근데 이제 이 이전에 러시아 그 중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1870년에 딱 북경조약을 맺어서 러시아가 계속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그레이트 게임의 전략들이 처음에 여기서 이제 발칸을 시작하고 중앙아시아 됐다가 이제 최종 귀착지 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도 이 개척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인데 17세기부터 하바rov스크라는 데가 이제 하바rov스크라는 이제 모험 상인이 그 목숨 걸고 그 러시아 우라산맥 넘어와서 개척해서
그 사람에서 이제 하바롭스 되고 그 과정에 수많은 이제 그 소수민족들인데 이 소수민족 그 토착민들을 아주 뭐 엄청나게 많이 살해를 해서 아예 종족이 사라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이 일대에서 종족이 유일하게 큰 단위로 살아남는 건 브리아트족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영국인 그 인류학자가 쓴 책 중에서 보면은 재밌는 책인데 그 샤먼의 코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된 책인데 그 보면 이제 책 설명에 내용보다는 뭐 미모의 영국인 인류학자라고 나오는 그 젊은 여자인데 굉장히 뭐 사진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인류학자 여기 다니면서 여기 그 인류학자 여기 북쪽까지 갔는데 북쪽에 사하공업까지 가서 근데 여기서 수많은 종족들이 러시아가 이 극동으로 오는 과정에서 명멸하게 되는데 이 브리아트 쪽만 살아남았다. 근데 브리아트 쪽이 지금 몽골 사람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죠. 이 브리아트 공화국도 울라운데라는 곳이 이제 브리아트 공화국인데 바이칼 동쪽에 있는 것이 브리아트 공화국인데 이쪽 사람들은 왜 살아남냐 이제 러시아 이제 딱 그냥 예스했다는 거죠. 그 한때 뭐 영국 로히냐족이 그 영국에 붙어서 이 미얀마를 핍박했던 것처럼 여기 브리아트족은 이래서 살아남지만 나머지 족들은 브리아트보다 훨씬 작은 종족들이 저항하다가 이제 하바롭카 사람들은 뭐 가는 데마다 사람을 죽이고 뭐 거의 뭐 단비 모험상이지만 사람을 그렇게 죽이듯 단비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하바롭스를 개척하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정점을 찍은 사람이 이제 러시아 지폐에 나온 사람인데 러시아 가장 루블화 중에 큰 돈이 5천 루블입니다. 그 우리 한 곱하기 20 정도 하면 되는데 러시아 루블이 우리 돈 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5천 루블에 전면에 나온 사람이 이제 무라비오프 아모르스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요 강을 흑룡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중국에서는 이게 이제 러시아도 아무르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러시아와 국경이 된 흑룡강과 이 아무르강이 국경돼서 쭉 여기 하바롭스에서 나가서 이제 여기 사할린 쪽에 콤소몰스크 나아무렌 요쪽까지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개척해서 이 사람 이름 따서 이제 아무르강이라고 하고 이제 이 일대 지역을 하바롭스 이 서쪽을 아무르주라고 지금도 아무르주라고 하고 이 사람은 위협을 기르기 위해서 동방개척자이자 장군으로서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해서 이 하바롭스 가장 그 전망 좋은 그 우초스 언덕이라는 곳에 아모르스키 동상을 아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험이 이렇게 뭐 다리를 쫙 피고 뭐 이 무라비오프 아모르스키에 그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면서 러시아는 이제 태평양까지 도달이 되는 것이 이쪽까지. 근데 중국이 이때 줬는데 이용장과 이제 아모르스키 서로 조약을 맺어서 1870년에 중국이 태평양을 주게 되는데 지금도 이제 중국은 굉장히 이제 배아파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왜냐 당시에는 이제 그 태평양 나갈 길이 뭐가 있을게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1870년대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보면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나 이쪽 가려면은 태평양은 굉장히 중요한데 태평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쪽 상해나 이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도 행정 중심지역 국경인데 그리고 이쪽 이제 만주 쪽에 그런 공장도 이제 커진 상태에서는 중국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지금 러시아가 막았습니다. 핫산 그쪽부터 이제 국경이 쳐갖고 이제 중국이 이제 나갈 수 없게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리는 게 이쪽 아닙니까? 그 낮은 선봉지구, 낮은 선봉지구로 해서 옛날 운기 지방으로 해서 이게 이제 중국의 혼춘 쪽으로 해서 나가는 길인데,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은 그 러시아 핫산을 가도 실상 소용없는 것이 여기는 모래톱이 많이 있어요. 모래톱이 그 조만간 하루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대대적인 그 굴착을 하지 않고서는 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뭐 저는 그쪽 토목 전문가 아니지만 가서 보니까는 뭐 그 삼각주가 계속 바뀌는데 녹둔도라는 데가 계속 뭐 바뀐다고 지금도 바뀌고 삼각주가 뭐 비가 많이 내리면 토질이 범람하면 이제 커지기도 하고 또 물이 또 어떤 데는 또 뭐 쓸려가면 적어지게 하는 그런 상태인데 중국은 이제 당시에는 이런 상황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아쉽기 때문에 이제 요거 낮은 선봉이랑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나중에 이제 러시아랑 아주 좋아지면 뭐 더 올라가서 이쪽으로 뭐 하바롭스크 위쪽으로 올라서 뭐
쪽, 그 사할린 위쪽으로 가서 가는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인프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상태가 이제 돼 있는데 제가 청진하다가 말이 약간 좀 빠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에 또 그 러시아가 그 잡게 됐는데 일본이 이제 10년 동안 그 와신 상담합니다. 와신 상담해서 일본 사람들이 진짜 자기들이 와신 상담하는 표현을 써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렸다. 그 일본은 거의 국가가 망할 지경이 될 정도에서 국력을 오만 국력 다 바쳐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를 이겼고 그 과정에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피해봤는데 됐더니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개국이 너 여기서 접어라.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도저히 못하겠지만 러시아가 만약에 그러면 러시아가 대표 국가였는데 접지 않으면 너희들 우리한테 한번 혼나볼래? 근데 혼나면 이제 전쟁이고 전쟁하면 일본은 망한다. 이제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불루를 삼키면서 배상금 조금 먹고 이제 일본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배상금 조금 먹고 그런 상태에서 일본이 얼마나 이제 그 하겠습니까? 일본은 국가 예산의 한 50% 이상을 이제 그 군사비를 썼다는데 러전 때하면 더 60%가 넘는데 그러니까 전쟁이고 돈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국력을 바쳐서 했는데 별로 건진 없이 이제 끝났고 그래서 이제 다시 10년 동안 와신 상담을 해서 러시아 이제 전투를 준비했고 근데 러시아는 설마 저 콩할 만한 일본이 우리나라에 덤빌 것인가 생각했는데 허를 찔리고 전쟁을 했고 세계 어느 나라도 러시아가 질 줄을 몰랐던 거죠. 일본도 일본이 이길 줄 몰랐는데 일본이 이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판도가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 일대가 이제 다 그 일본 판도가 되는 거죠. 이제 대련, 단동, 뭐 이쪽 그 하얼빈.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건 만주 쪽에서는 하얼빈과 이 대련입니다. 그 심양이라는 건 정치적인 상징성이고 이 그 경제나 뭐 유통과 이런 그 세계 전략에서는 대련과 이 하얼빈이 강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일본이 잡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또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일본 간에 이제 말하자면 작은 그레이트 게임이 이제 여기 극동에서 형성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또 얼마나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인가. 근데 여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그냥 전쟁 나면은 물자 대주고 잊은 게 아닙니다. 그 전쟁 나면은 군인으로서는 못 가지만 우리가 뭐 그 총을 다뤄본 적이 없는 사람 막 못 가지만 이 노동의 그 소위 그 전쟁 인력 그 인부들은 누가 될 것이냐 전부 한국 사람들이 가는 거죠. 이 함경도 쪽 사람들이 이제 브라질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 노동 역부가 되고 게다가 또 친일파들이 또 그걸 조장하고 우리 잘 아는 일진회라고 있죠. 일진회가 또 일본에 또 도움 주자고 한 동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일본에 동원된 사람이 있고 일진을 통해서 어떤 경우 러시아에 동원된 사람 이쪽도 마찬가지고 만주 쪽도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제 전쟁 나면 군인보다도 민간인이 더 많이 죽게 되는 뭐 옛날 제국시대 전쟁에는 다 그런 것이 군인이 죽는 확률이 별로 없다는 민간인과 이제 아이들과 이제 부녀자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똑같았다. 그래서 여기 인천과 평양은 이제 일본군이 이제 일본군과 물자가 가는 이제 이런 그 이 교두보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대체로 모이는 곳이 이 대련 바로 옆에 가면 이제 화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련 옆에 화원 그 거기 지역에 이제 정확한 지명은 이제 금주라고 하는 곳인데 진저우라고 하는 이제 대련각이 바로 직전인데 진저우 하원구로 들어가서 이제 대련을 가고 이제 결국 전투는 이제 여순과 대련에서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지금은 가장 뭔가 그 계획 도시가 러시아가 맺는 계획 도시고 일본이 이제 발전시켜서 이 만주 지역에 이제 금융 상업의 중심지가 됐지만 당시 치열한 전투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는 일대까지도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한국인들의 그 역할들이 전쟁에서 그 동원되는 나라가 망해가고 또 이 침탈받는 과정에서 한때는 중국에 지배받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 또 계속 동원하고 어떤 게 또 러시아가 동원하고 이 와중에서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제 평안도와 이 함경 사람들의 이 고생이라는 것은 가히 이제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당시 이제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집이 텅 빈다는 얘기를 할 때 179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790. 10집에서 9집이 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잡혀서 뭐 전쟁 인부가 되고 뭐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는데, 왜냐면 그 인부를 쓴다면 지금 같은 뭐 좀 돈을 벌겠군 하지만 돈을 시상 못 봅니다. 특히 일본군이 동원되는 사람, 일본군에 동원되는 이제 인부들의 경우 치사한 거죠. 그 일본인들이 그래갖고 뭐 옷값이라든지 뭐 그 부대병을 또 빼요. 거기서 돈을 얼마 주고 또 시간당 계산, 당시에 제가 보면 당시에 시간당 계산하고 또 돌아올 때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왜냐 갈 때만 해서 오버차지를 하나도 안 주고, 또 밥값은 네가 따로 내고 숙박값 따로 받고, 또 그것도 이제 돈을 중간에 떼어 먹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굉장히 불만스럽게 하다가 그걸 이제 어떤 장군이 또 그걸 개발해서 그 유곽을 만들어서 그 어렵게 번 돈들을 또 유곽에다 다 이제 뿌리고 술 먹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자기들의 은화가 많이 절약됐다라는 기록. 일본 돈을 일본 은화로 계산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전쟁 비용을. 게다가 더 심한 거는 이제 이 백지 수표를 줍니다. 그 군용 수표라고 하는 군표, 밀리터리 커런시라고 하는 군표를 주는데, 전쟁의 군표란 거는 이제 이 제가 그래서 그 몇 가지 한번 그때 검토해봤더니 청일전 때 군표라는 건 평균 한 53% 태안율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안 주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소 한 마리가 이때 10원인데 군표 10원 주면 군표는 5원 30점밖에 안 되는 그 자체가. 그럼 저 사람이 소 한 마리 7원 주고 사서 10원에 팔아야 되는데 군표 5원 50전짜리 군표 주면 자기는 1원 50전이 손해 보는 거죠. 게다가 이제 군표도 딱 군표 그 바꾸는 날이 있습니다. 어디 그 교환소가 있는데 교환소를 며칠 해놓고 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그 이동해버리면 그 군표는 진짜 그 종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도 기간 지나면 갖고 와도 이제 이거는 끝났으니까 뭐 모르겠다 하는, 이제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이 지역 사람들의 이제 고통은 굉장히 심했다는. 그러니까 제가 그 93년, 2년, 3년 갈 때는 한국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쪽 사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저쪽 사람들 사는 그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사니까는. 그래서 그럼 여기 좀 뭐 한국인 흔적 좀 볼 수 있을까? 그러면 많다고. 그래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운물을 보여준다. 운물 정자 딱 된 한국 운물로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여주는 게 뭐 십자가도 보여주고 숟가락도 보여주고. 여기 이제 러시아 종교를 믿은 이제 고려인이었던 거죠. 그 사람 당신 그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 그때 이제 37로 온 사람인데 여기 어떤 상태였는데 왔더니 뭐 숟가락이 있고 그냥 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운물, 지금도 운물 쓴다 그래서 운물 막 두려워하게 물 퍼주고 막 이러면서 보이면서 그 집을 한국인들이 만든 집을 그대로 개조해서 쓰는 거죠. 그 당시 그 92년 3년도만 해도. 지금은 이제 뭐 다 헐고 다시 바꿨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 기록에 보면은 이제 러시아 기록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강제 연행이 아니라 질서 있게 퇴각을 이주를 시켰다 해서 다시 기록되면 무슨 맨듭을 주고, 심지어는 뭐 부상자들 같은 경우는 뭐 비행기를 타서 뭐 정중하게 모시고 뭐 어디 해서 돈을 다 주고,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근데 이제 우리 기록에는 그런 무슨 페이퍼를 맺는 것일 뿐이지 러시아에서는 그 소비에트에서 그런 것이 아무 그게 없었던. 그러니까 밥 숟갈도 못 듣고 그냥 옆집 간지 뭔지 모르고 그게 뭐 그냥 러시아 그 군인들이 와서 그냥 갑시다 해서 그냥 간 거죠.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면 그때 무슨 쌀이라도 뭐 한 톨 들고 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거죠. 그게 모이는 것이 이제 라지돌리는 모였고, 이래서 이제 디아스포라 가서 이 나라 가서 사니까 이제 이 나라도 얼마나 힘드니까 사막에서, 여기는 이제 추운 데지만은 실상 여기도 춥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 그 사람들 내리는 겨울에 내리는데 그 우시토비에 처음에 땅굴 가봤더니 땅굴이 진짜, 땅굴과 거기 옆에 가면 그 묘지가 있습니다. 공동 묘지가 뭐 비슈토베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초기 정착민들 죽고 그 정착한 땅굴에서 이거는 뭐 그 무슨 늑대굴이랑 똑같은 거죠. 거기서 겨울 나고 그래도 이 아끼고 안 먹고 그냥 남은 쌀을 안 먹고 막 물 먹고 그래서 겨우 해서 그 종자를 가지고 해서 개척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브레즈네프 때 저희 어릴 때는 브레즈네프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70년대 그때 이럴 때는 이제 무슨 노령 영웅도 돼서 이쪽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당시에는 이제 김병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꼬로즈를 만들어서 김병하 꼬로즈라는 데서 러시아 당국이 좀 조작한 것도 있지만은 너희들도 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김병하처럼 아주 그 농촌 영웅이 되고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인 뭐 모범부락처럼 만들어서 이제 관광 코스가 돼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가봤더니 그때는 이제 김병하 씨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됐고 김병하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얘기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꼬로즈도 다 이제 사라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아 있는데 제가 한 3, 4년 전에 봤더니 꼬로즈도 다 사라졌더라고요. 이 경우는 이제 김병하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열심히 노력용을 해서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안 되고 그래서 여기 가는 사람 중에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지만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갑니다. 그때 독립운동가로서 이제 좀 그 난파를 잘 겪어내고 살았던 사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홍범도입니다. 홍범도 우리 잘 아는 그 약간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그 전설의 독립운동가며 의병 출신인 홍범도 장군이 이때까지 살아 있다가 강제주당할 때 이제 홍범도와 이제 또 역사학자로 유명한 독립운동가며 이제 개봉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둘이 끌려가는 곳이 이쪽 그 카자흐스탄의 그 끝자락인 이 크지로르다는 데서 크지로르다. 저도 가봤는데 멀더라고 굉장히 먼데 카자흐스탄이 엄청 큰 나라이기 때문에 크지로르다 가서 홍범도 장군은 43년도까지 살아요. 1943년 살다가 거기 크지로르다 고려극장에 이제 수의를 자처하면서 할아버지가 돼서 수의 수문장을 하면서 이제 고려극장에서 수의하듯 살도 개봉호 선생은 이제 열심히 또 그 하다가 다 같은 동네에서 이제 살고 같은 동네 사망해서 거기 크지로르다 중앙공원 가면 이제 여러분들 텔레비 다큐에 많이 보셨겠지만 홍범도 장군 두상이 그대로 있고 거기 홍범도 장군 묘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이 개봉호 선생 묘가 있고 또 그 최근에는 또 영화로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놈놈놈의 주인공인 이제 김준현 그 15만 원 탈취 사건의 주인공인 이제 그 사람 만주에서 활동한 사람인데 이 홍범도, 김준, 개봉호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서 강제정당에서 이제 노보시벨에서 같은 동네 크지로르다에서 이제 다 연세대 돌아가신 그 묘는 다 같은 동네에 있습니다. 같은 중앙공원 묘원에 있는데 아직도 이제 다 거기 계시는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국력도 그렇고 좀 뭔가 이 좋아지면은 그런 분들은 적어도 다 국내로 이제 국립묘지로 송환해서 정중하게 예우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분하지 않습니까? 그 김창룡이가 지금도 그 국립묘지에 그대로 뻣뻣하게 있는데 그 친일파병 악질 경찰이고 악질 군인인. 근데 그런 분들이 평생을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 분들이 아직도 이영말레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안중의사는 뭐 시신도 확인할 수 없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가 이제 그렇다. 이제 디아스포라가 지금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4세까지 돼 있고 4세, 5세까지 간 상태고 그 상태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잊혀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좀 크게 골자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열차 생기기 전에 이 지역이 이런 생기기 전에 이 자연스럽게 생경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게 첫 번째고 그들이 이제 정착민으로서 이 지역을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가꾸고 이 특유의 근면과 성실과 또 친화력을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잘 호응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척해서 그래서 하건 이 러시아 당국이나 이 만주 총통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건 한국인 조선인들의 근면성은 진짜 대단하다. 여기는 뭐 연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만주 쪽은 만주 남쪽이지만 연기를 보면 알 수 있고 저쪽 극동 러시아 쪽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연추 지방의 이제
한국인들의 근면성, 거기에 이제 최재형이라는 학은 걸출한 이제 노블리스 오브리지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자산가가 나왔고, 그는 또 독립운동과 이제 교육운동을 평생을 바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뼈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돼 있는 이런 것들이 꼭 이제 이들의 이제 그 자산과 그 토대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운동의 이제 하나의 이런 구심력이 됐었다. 이게 물적 토대가 없이는 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갈 때 이들이 노블리스 오브리지 안 하고 한국에서 이를테면 안중근이라든지 신채원이 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갔는데 문전박대하고 뭐 그냥 가봐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농사질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이들은 독립운동을 진짜 따뜻하게 받아줬고 무친장면을 돈을 제공해줬고, 그 과정에는 또 친일파도 많이 있지만은 친일파나 밀정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의미 있는 그런 분들은 그런 역할에서 하나의 우리가 일제 36, 7년을 그래도 그런 에너지를 갖출 수 있게 되는 특히 초기 활동의 번거지가 바로 연해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내를 가지만 중국 관내도 이제 러시아가 이쪽을 이제 일본이 석권하면서 이제 결국 가는 거는 이제 중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상해도 이제 일본이 되고, 그래서 중경으로 가서 이제 중경의 마지막 임시정부를 이제 구심력으로 해서 백범김구도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독립운동가에서. 독립운동가들도 당시에 이제 양반쌍놈을 따지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백범은 뭐 황해도 덜쌍놈이라고 당시 얘기하고, 덩치 크고 이제 막 이런 포악한 사람으로 그때 아무도 그걸 안 했지만 백범은 그래도 끝까지 그걸 넘어서 결국 처음에 창업할 때는 미미한 존재였고 뭐 이름 석자도 백범 없었지만은 결국 나머지 우리 임시정부를 끝까지 1919년부터 파일럿 때까지 지켰던 것은 이제 백범 김구였고, 그래서 이런 독립운동사에서도 이제 백범은 남아 있어. 근데 백범은 이제 이쪽과 관계 있는 사람 아닙니다. 백범은 이 중국 관내를 그쪽으로 된 사람이고, 연해주 쪽은 관계 없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이 독립운동가들이 초기 활로는 바로 이 연해주 시베리아 열차가 막 시작되는 이 연해주고, 연해주의 중심인 브라디보톡에서 이제 형성돼 있다. 그런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동청철도는 대련과 여수인이라는 것이 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는,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뭐 막는 세력은 지금 이거를 가장 안 좋게 보는 건 일본이겠죠. 당연히 일본. 지금도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일본이 막 계속 무언의 방해라고 미국에 압력 넣고,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남북과 러시아일 테고, 러시아는 수많은 이제 자원과 또 그러면 이제 푸틴이 이제 뭐 21세기에 자르려고 하는 이 푸틴이 동방 정책을, 왜냐면 러시아 화폐 5천 루블에 이 아무로 스키를 넣고, 또 여기 가면 아무로 대교가 있는데 하바롭스크 대교를 뒤에 뒷면으로 넣은 거는 이제 극동에 대한 그만큼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이걸 뭐 러시아도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국제적인 이제 협력 네트워크가 돼야 경협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일본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주산을 하게 튕기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속 왜냐면 이게 되면은 제가 보면 여러 가지가 가능한 거죠. 뭐 많이 저보다는 뭐 저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못 가지만, 그래서 여기 핫산에서 이제 바퀴를 갈아끼면 여기 러시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우리 표준계를 틀려. 바퀴만 갈아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해서 시베리아에서 가면 이제 한 저쪽까지 런던까지 한 10일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궤도로 간다면. 하고 또 이쪽으로 해서 TMR로 해서 가는 코스, 또 이쪽 베이징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는 약간 이 만주란 곳이라든지 북한도 그만 변방이 아닐 수도 있다. 굉장히 활달하게 될 수 있는. 왜냐면 예전에 대련이라는 도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어요. 대련이라는 것이 러시아가 개발하기 전에는 아주 동네 사람 뭐 50명이 사는 아주 한적한 어촌에 불과한 것이 대련인데, 국제적인 이제 무역항이 되는 것처럼 여기 뭐
핫산이라든지 낮은 선봉 지역이 그러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쪽도 신의주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철도가 그 중국 가는 철도, 러시아 가는 철도가 이게 좀 국제 네트워크는 부산, 목포에서 해서 유럽과 뭐 중국, 중아시아 쪽 인도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국제적 변수이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고 그것도 이제 그 서로 안 좋은 악영으로 얽혀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넘버 2가 되니 G2가 되니까 일본이 굉장히 위기시킨데 한국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거의 일본이랑 맞먹게 된다는 실상 그 현실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그래서 일본이 싫어하는 거지 현 상태로 막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일본을 이렇게 좀 끌어낼 수 있는가 아베이는 한 굉장히 어렵지만은 우리는 이제 그런 과제가 있고 또 미국이란 그 변수란 것도 어떻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실상은 러시아가 가장 큰 변수가 돼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지만 국제관계라는 건 힘의 논리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일본은 자기가 힘이 조금 못하니까 이제 미국을 앞세워서 하는 거고 중국은 뭐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아마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이 국제적인 이런 그 네트워크가 이게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잘 철도 문제는 전혀 문제 아니면서 전문가들한테 감히 이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뭐 질문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그 지역에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어떻게 사람이 갔었고 꼭 우리 그 사람들 아니라 거기에 그 지역에 산 전체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야기 지금은 이제 실제로 이 구치크에 가면 폴란드 교회가 있어요. 저도 도대체 여기 왜 폴란드 교회가 있는지 그 폴란드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러시아 정교회도 있고 폴란드 교회도 있고 다음 주에 무슨 교회가 3가지가 있고 왜 그게 있었는지 거기서 잘 몰랐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이제 이상했던 그런 거였다는 거. 그래서 이후 이제 저희가 또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서로 같이 이렇게 이런 대륙철도 평화연수 사업을 하면서 그 길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보고 조합원들이랑 나누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실제로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들인데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사실은 우리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륙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되게 섬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외 어디 나간다 그러면은 꼭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섬이라는 구조 안에서 생각을 하지 실제 대륙이라는 우리 그냥 어디로나 그냥 이게 갈 수 있다라는 그 의식들이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 일본 분들이 생각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교통이나 이런 재반의 그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런 섬의식을 우리 조합원들이랑 이제 이 미리 가보는 대륙철도를 통해서 이 섬의식을 깨고 그 안에서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또 이제 또 우리가 잘못 알았던 역사도 있고 또 실제 거기서 정말로 이 국경 그 조선 국경을 넘어가지고 조선으로 진공하려던 사람들이 1905년 초부터 계속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역사들이 되게 이렇게 북쪽은 한 30년대 후반 이때 무장투쟁을 주로 가르친다고 하면은 남쪽은 이 얘기를 못하니까 남한에서 실제로 그 땅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주의자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때는 남북한으로 끊쳐지는 게 아니라 다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연락하면서 활동들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못하니까 남쪽의 독립운동은 주로 폭탄 던지는 얘기만 하거든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도대체 뭘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폭탄을 던지고 이걸 통해서 뭐를 어떻게 이 정세를 역전시키려고 이 안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무장투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독립을 취하려고 했는가 라는 그런 경로를
이 사람이라는 게 다 자기 나름의 경로와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그만큼 목숨을 못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폭탄 던지고 장렬히 사망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남한 자체 그러니까 남한이 꼭 남한이 아니라 남한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산발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그 시기에 있었던 이 저 땅 전체에서 있었던 그 뭐 한민족의 투쟁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렇게 이 전체 어떤 사회를 바꿔나가는 이런 투쟁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 섬 안에서는 전체 대륙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떠나보고 겪어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기 전에 공부하고 작가하고 공부하고 강사하고